요거만 보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24년 12월 31일 날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2배수로 한도를 계산해서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보료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중도 인출 임원 승진 이후에 이제 뭐 계획 중이신 분들은 사실상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 왕 무드셀러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기업들에서는 이제 정년퇴직도 시작이 되고, 특히 임원분들이 연말 연초에 이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어떤 점을 알아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실 분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의 김규현 세무사님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임원퇴직 소득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서 이제 퇴직금을 받는 규정들 같은 게 있는데, 임원들이 받는 퇴직금하고 뭐 직원들이 받는 퇴직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뭐 규정상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방식에 대한 것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임원분들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의 금액도 크기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또 임원분들은 별도의 세법상 규제가 저촉되기도 하고, 또 노동법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퇴직금 계산 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임원분들 경우에는 세금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서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금액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임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고, 그런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세부담이 좀 클 수도 있고, 또 직원들하고 또 다르게 적용받는 규정들도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를 임원으로 이야기하느냐. 회사마다 임원의 뭐 형식이나 뭐 범위가 되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임원과 세법상에서 임원이라고 하는 거의 범위가 좀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회사마다 임원에 대한 그 정의는 내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법상 임원은 정확히 법인세법 시행령 40조 1항에서 딱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장이나 뭐 전무, 이사 등의 직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원으로 해당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다만 주의해야 할 게 어떤 점이 있냐면, 이 임원 한도 여부를 뭐 확인하거나 그런 내가 그 대상인지를 확인할 때는 직책이나 어떤 명칭에 관계가 없고요, 실질적인 종사하는 직무가 임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상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였는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 실질적인 수행을 담당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따지고 있고요. 명칭이나 특히 등기 여부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임원분들이 받는 퇴직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퇴직할 때 일시금 형태로 받는 급여. 맞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세금이 적용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재직 중에 월급이나 그런 일련의 급여를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근로소득세보다는 퇴직소득세가 조금 더 낮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우선 퇴직금 자체는 굉장히 장기간 누적으로 발생했다가, 그렇죠. 한 30년 일하신 분은 한 30년 일하고 받는 맞습니다. 거니까. 한 번에 딱 수령해서 굉장히 큰 목돈을 수령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금액에 따라 굉장히 높은 세금이 적용되는 비율이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30년 일해서 받는 거를 퇴직하는 애 한꺼번에 가세해버리면 세금 부담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기 근속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을 해줘서 그 누적된 어떤 그 기간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게끔 제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1억, 퇴직소득 1억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 1억 받는 것보다는 퇴직소득 1억이 세 부담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근속 기간이 길 때는 뭐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1억도 근속 연수에 따라서 또 세금 부담이 맞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뭐 근속 연수 공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세부 부담이 더 훨씬 많이 낮아지죠. 줄어진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일시금 형태로 퇴직할 때 받는 거를 퇴직 소득으로 인정을 받아야 세금이 맞습니다. 훨씬 더 적겠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퇴직금의 그 비중을 높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예전부터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임원 퇴직금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두 하셔야 가지. 되시는데요. 예. 이 규제가 법인세법에 하나가 있고 아. 소득세법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개는 사실 완전히 다른 법에 적혀 있는 거라서 두 개를 절대 혼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 내용을 한번 뭐 간략하게 보면은 법인세법에서는 이 법인의 회사에서 이 지급된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따지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그 받은 금액이 아까 설명드린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될 수 있냐 없냐 요렇게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그 돈 지급한 거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있는지 아니냐. 없는지 맞습니다. 받는 퇴직하는 임원 입장에서는 이게 퇴직소득에 해당되냐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되냐 맞습니다. 이걸 따져야 되는데 솔직히 퇴직하는 임원 입장에서 법인에서 비용 처리하는 건 별 관심 없을 테고 자기 퇴직소득이 받는 게 퇴직금이냐 아니면 근로소득의 일부냐 이 부분에 좀 훨씬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회사에서 임원에 이렇게 퇴직금을 줄 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년이라면 한 달씩 급여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 맞습니다. 근데 임원한테는 특별하게 얼마씩 줘라. 뭐 이런 게 뭐 정관이나 아니면 퇴직금 지급 규정 같은 게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회사가 그런 규정들이 있는 건가요? 임원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지급 규정이 있어서 뭐 그 부분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별도의 지급 규정이란 건 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어떤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부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또 그 정관에 적혀 있다면 어쨌든 문제 없이 정관대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용 처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생각해 그럼 주시면 법인 됩니다. 입장에서는 회사 비용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관상이나 아니면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주는 거는 그의 이제 법인세 송금에 다 산입을.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인의 정관에만 적혀 있다면 사실 그 금액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이 없는 100억, 거고요. 200억 뭐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하는 데는 문제 없다. 맞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놓치시는 게 이제 위로금 같이 법정의 퇴직금도 사실 지급 규정에 맞춰서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얘는 뭐 항상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런 부분이 간혹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임원한테 얼마까지 주라 보통 뭐 회장 다르고 뭐 상무 그쵸. 다르고 급마다 급별로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 회사에서 정해놓은 그 규정 안에서만 주면 법인세법상의 비용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습니다. 전액 다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법인세법상에는 문제가 없긴 하지만 그 개인상으로 소득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이런 정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 같은 것들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뭐 퇴직할 때 이번에는 우리 뭐 높은 신분 퇴직하시니까 정관 금액을 좀 높여야지 막 마음대로 변경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거를 또 어떤 특정 사람의 퇴직에 맞춰서 잠시 변경하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진 않고요. 하지만 뭐 정관의 주총의 딱 결의에 의해서 바꿔진 거라면 그 변경된 정관도 전부 다 인정은 해주고 있습니다. 주총 결의 절차를 거쳐야서 바꾼 맞습니다. 거에 인정을 해주긴 하나 특정인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막 맞습니다. 임의로 바꾸는 딱 거에 그때만 대해서는 바꾸는 것은 이제 좀 편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회사가 이렇게 정관상의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규모가 좀 작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아닌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법인세법상이나 뭐 이럴 때 처리할 때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없다면 그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의 2호의 한도 산식이 딱 있습니다. 또 법으로 정해놨구나 이것도.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제 전체 총 급여 중에서 마지막 1년치의 총 급여액을 10분의 1 그리고 곱하기 근속연수 요만큼을 쭉 해서 인정해 2024년 12월 31일 날 퇴직하는 임원이다. 네. 그러면 2024년 1월 1일부터 1년치 연봉 12월 31일까지 받았던 연봉 의 10분의 1만큼을 근속 기간만큼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을 한 3억 받았다. 네. 그러면 10분의 1이면 3천만 원. 3천만 원에 10년을 일한 사람이면 3억까지를 3억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규정에서 만약에 규정이 있어서 거기서 만약 10억 이렇게 정해놨으면 10억까지 되지만 맞습니다.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금방 예로 드신 분 같은 경우는 3억까지만 인정이 되는 만약에 거죠. 그분한테 5억 줬다 그러면 3억은 비용이 처리되더라도 2억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 되는 거. 송금 불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1배수고 보통 보면은 개인들 할 때는 2배수, 3배수, 2배수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무조건 1배수. 아, 법인세법상에서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인 비용 처리하는 거야. 뭐 여기까지 정도 알아두면은 뭐 별 관심도 없거든요, 솔직히. 개인들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받는 급여가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맞습니다. 임원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덜 낼 텐데 이것도 뭐 한도가 정해져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정해질 수 있는 범위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임원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부분들은 이거는 어차피 종합과세되지 않고 따로 떼가지고 분류과세하는데 네, 그 맞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된단 말은 다른 또 그의 다른 소득하고 딱 합쳐서 세금을 또 과세를 하겠네요. 맞습니다. 먼저 한도는 2배수, 3배수의 굉장히 복잡한 산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법인세법상에서 손비로 인정됐다면 그 전체 금액이 이제 한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한도 대상을 실제 한도, 아까 설명드린 2배수, 3배수 한도와 비교를 하고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이제 튀어나가게 됩니다. 일단은 그 아까 법인세법상의 한도 계산하는 거랑 네, 소득세법상의 한도 계산하는 게 완전 똑같지는 않죠. 맞습니다. 아예 다릅니다. 어, 전혀 그럼- 구분을 해주셔야 되시고 먼저 법인세법상 비용이 인정되면 전부 다 나한테 퇴직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일단 법인세법상에 인정이 되면 그게 내 퇴직급여 통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대상이 딱 되는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한도를 넘었냐 안 넘었냐. 이 그- 한도는 이제 소득세법상 2배수, 3배수의 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내 개인 퇴직소득 나에 적용되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초과한 맞습니다. 거는 근로소득, 맞습니다. 초과하지 않고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퇴직소득. 맞습니다. 뭐 퇴직소득. 넘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꽤 많이 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한도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한도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2012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한도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음. 과거에는 이제 3배수로 처음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3배수라 하면 3년치 연봉을 가지고 이제 연평균의 총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10분의 1만큼이 이제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인데 3배수니까 10분의 1 곱하기 3만큼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3배수. 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이게 지금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에는 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2배수가 그 적용이 언제 되고 바뀌었어요? 있어요. 그게 바뀌 시점이? 요거 2배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19년도까지는 이게 적용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2012년도부터 임원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퇴직을 한다고 치면 끊어서 계산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법 개정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유리한 법은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변경 시점 이후부터 새로운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래서 2012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아예 한도가 적용이 안 되고요. 또 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로 계산한 한도를 또 적용을 하고요. 19년이 지난 20년 1월 1일부터는 2배수 이렇게 복잡한 산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퇴직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퇴직소득으로 보느냐 이것도 임원들 입장에서 조금 궁금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이 퇴직소득이라는 거는 사실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퇴직소득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DC에서 내 DC의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당연히 퇴직금에 들어갈 것이고요. 또 DB 제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퇴사 시점에 받는 그 법정 퇴직금 그 부분 DB 제도에 의한 금액은 또 당연히 퇴직금에 들어갑니다. 근데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그거 외에도 이제 위로금, 공로금, 기타 퇴직 시점에 나오는 어떤 일련의 모든 금액은 전부 다 퇴직소득에 포함이 되고 그 금액이 다 합쳐서 한도 대상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원들 분들 중에 그러니까 계열사 법인 2개를 겸직해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2군데서 퇴직소득이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율 적용할 때 이 회사 거, 이 회사 거 따로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의 그 가세년도 기간에 받았던 퇴직소득은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가요? 사실 임원분들 경우에는 그런 경우 굉장히 또 자주 있는 경우인데 이 다수의 법인에서
올해 여러 개의 퇴직소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1년 동안 발생한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A 법인에서 6월 달에 퇴직했고 네. B 법인에서 12월 달에 퇴직했다. 같은 해. 네. 그러면 그 퇴직금 두 개는 A 법인 할 때 이미 원천 징수했겠지만 네. B 법인에서 퇴직을 할 때 합산해가지고 정산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퇴직금 받은 게 올해 있었다면 이번에 퇴직금 지급할 때는 그 전에 거랑 합쳐서 그 합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고요. 다만 그때 냈던 세금은 당연히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제외를 해주게 빼주고. 됩니다. 그거를 그러면 마지막에 퇴직하는 회사에 대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퇴직하는 회사에서는 꼭 이제 뭐 혹시 다른 올해 퇴직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할 뭐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한도 초과한 게 근로소득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도 건강보험료가 또 붙으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보료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맞습니다.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건강보험료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가서 세금 자체는 합산해서 계산하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 대상 금액이랑 얹어져서 이제 세금이 계산되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거 고민하시는 분도 꽤 많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건보료도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행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부과되면 한 8% 정도 되잖아요. 장기형 보험을 맞습니다. 합치면 세금 내는 것도 큰데 그것도 되게 큰 부분이라서 일단 이거는 세금은 내더라도 이 부분은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궁금한 게 임원 되신 분들은 대부분 임원 되실 때 중간정산을 하잖아요. 네. 아니면 뭐 DC형 가입하신 분은 중도인출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 중간정산을 하고 나면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이렇게 근속연수를 이렇게 따지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임원퇴직 소득 한도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임원 한도의 계산은 마지막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부터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간정산일이 뭐 임원 승진 때 중간정산을 했다면 임원 승진일이랑 동일할 것이고요. 그렇죠. 예. 또 그때부터 내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한도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다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나는 최초의 입사율은 굉장히 예전인데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어떤 퇴직소득 정산 특례가 도입이 되면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이렇게 붙여서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 계산은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 그 마지막 퇴직한 날까지 뭐 임원 퇴직 기간 포함해서 맞습니다. 해서 합산을 해서 계산할 수 근속기간을 있기는 하지만 임원 퇴직 소득 한도는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정산을 하고 얼마 안 돼서 퇴직하는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되게 작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원 승진 이후에도 중간정산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가 굉장히 적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 금액은 적은데 물론 퇴직금을 이제 중간정산 때 다 뺐다면 그래도 뭐 금액도 어떤 비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소액 인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DC형 중에서 무슨 사유에 해당돼서 일부만 인출하는 네.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한도는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는데 중도인출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는데 금액은 일부만 뺐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한도 초과 금액 엄청 많이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중도 인출 임원 승진 이후에 이제 뭐 계획 중이신 분들은 사실상 다 빼거나 아니면은 뭐 가급적 안 하는 게 그쵸, 가급적 안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한도 적용을 제대로 잘 받아서 세금을 적게 내려면 맞습니다. 가급적으로는 안 하는 게 낫다. 보통 우리 그러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쓸 거냐, 중간정산 받아서 쓸 거냐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중간정산 받게 되면 임원퇴직 한도가 줄어드는 맞습니다. 부분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같이 고려를 해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놓치면 세금 굉장히 많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임원분들 같습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까 이제 중간정산 특례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부연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중간 정산을 했다면 사실 이번에 받는 퇴직금은 딱 그 기간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에건 이미 세금을 이제 퇴직금을 받았으니까요. 했으니까. 이제 뭐 계열사 합병이라던가 특히 뭐 공기업의 민영화라던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사유로 이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조금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전체 근속 기간이 이렇게 긴데 짧게 적용되는 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계열사 전배도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6년도부터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최초의 입사일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을 해서 그 근속 기간 긴 기간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간만 합치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받았던 퇴직금과 이번에 받는 퇴직금 두 개를 다 금액도 합쳐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하고 중간정산할 때 냈던 세금은 이제 또 다시 기납부세액으로 이번에 빼주게 되는 거죠. 되는 이미 거고. 내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 번 그렇습니다.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다 합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뭐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매년 했었던 과거에 뭐 일정 기간에 매년 했었던 분도 계신데요. 그때는 전부 다 뭐 적격 증빙이 되어 있다면 전부 다 합쳐서 맨 최초의 입사일부터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중간정산 특례라는 거는 이제 그 세금을 계산할 때 얼마의 세금이 산출되는지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임원 한도 계산할 때도 그 기간을 최초 입사일부터 해주겠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임원퇴직 소득 한도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세무사님한테 어려운 부탁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오늘 하셨던 내용을 큰 케이스를 하나 들어가지고 사례를 한번 딱 설명을 해주시면 요거만 보면 임원퇴직 소득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하나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나씩 해주시면은 이해하는데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한번 예시를 들어보려면 뭐 2002년 뭐 1월 1일 날 어떤 특정 A 법인에 입사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10년 1월 1일에 임원 승진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8년 동안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맞습니다. 굉장히 2010년부터 임원이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24년 12월 31일 날 드디어 이 회사에서 최종적인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임원 생활 엄청 오래 했는데 한 15년을 임원 생활을 하신 거네요. 8년은 직원으로 일하셨고 15년은 임원으로 일하신 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받는 금액을 또 가정을 해야 되는데요. 뭐 네. 퇴직금, 뭐 DC의 금액과 기타 위로금까지 전부 다 해서 한 9억 원 정도. 퇴직할 당시에 맞습니다. 9억 원 정도를 받으셨다. 맞습니다. 예. 임원으로 승진할 때는 이미 퇴직금 정산을 받으신 거고요. 그거 외에 24년에 받는 금액을 한 9억 원으로. 2010년도에 임원 될 때 중간정산해서 퇴직금을 다 받았고 네. 그 이후 15년 동안 일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이 9억 9억 정도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요거를 딱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퇴직소득세 한도가 얼마고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내야 되는 게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9억 원을 받았는데 이제 한도를 적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이제 임원 한도라는 건 설명드렸지만 2012년 1월 1일 날 도입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원 승진일인 2010년 1월 1일부터 예.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딱 그 2년간의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9억 원에서 그 부분을 발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임원 재직한 기간이 15년이니까 네. 그 중에 2년이니까 2년분만큼은 15분의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9억을 받았는데 15년 중에 2년분 대략 1.2억 원 정도 되겠네요. 1억 2천 정도. 예. 네. 1억 2천만큼은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되겠죠. 일단 1억 2천 확정.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12년부터 19년까지는 3배수, 그리고 19년 이후인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2배수로 한도를 계산해서 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12년부터 19년까지 그 8년이잖아요. 네. 이 기간 한도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12년부터 19년까지 한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 3년, 17, 18, 19년의 연평균 그 연봉액을 구하셔야 됩니다. 계산의 편의상 그냥 이분 임원하는 동안 매년 2억씩 받았다고 그냥 맞습니다. 편하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 편하게 해볼게요. 한번 매년 2억씩 받았다면 17, 18, 19년도 3년치 연봉의 평균액은 2억이 되겠죠. 그쵸. 예. 이 기간은 3배수니까 2억에 10%인 2천만 원에 네. 3배수인 6천만 원씩을 한 해에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분이 8년이니까 8년이니까 6천만 원에 근속연수 8년 곱하면 대략 8천 정도. 4억 8천 정도가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억 2천에다가 이제 4억 8천까지 4억 8천 다 하는 됐고요. 거고요. 이제 2020년부터 24년
5년간에 이제 대해서는 2배수의 한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3년치 연봉을 또 평균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2022, 23, 24년에 연평균 총 급여액이 2억이다 그쵸. 라고 하면 2배수 한도라서 2억의 10%인 2천만 원에 2배 하면 4천만 원. 4천만 원씩이 해당 인정되는 것이고요. 또 5년이니까요.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이니까 4천에 5년 해서 총 2억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1억 2천에 4억 8천에 2억 하면은 총 8억 원이 한도가 8억이고 계산이 이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9억 원을 퇴직급으로 받았으니까 네. 9억 중에 8억은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인정이 받는 되고요. 거고 초반 1억은 근로소득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럼 1억은 근로소득으로 나가서 그해 연도에 받았던 연봉과 소득이 아까 2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네. 3억을 가지고 그해 맞습니다. 근로소득 적용을 하는데 세금 부담이 꽤 크겠는데요. 그때는 거의 뭐 한 40%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뭐 한 30%대일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편해지는데 아까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간정산을 하신 분은 임원 재직 기간 중에 중간정산은 다음 날부터 한도를 계산하니까 맞습니다.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좀 기억하시면 오늘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서는 엑기스를 딱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좀 구간 반복을 하셔서라도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임원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법인세법상의 퇴직소득이랑 우리 소득세법상의 퇴직소득이라는 게 조금 맞습니다. 차이가 난다.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임원될 때 중간정산한 거는 합산 처리를 하면 세부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마지막 중간정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최종 퇴사일까지를 계산한다. 이 정도 정리를 하면 오늘 또 많은 좋은 내용들 정리해 맞습니다.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기업 임원들이 퇴직금 받을 때 알아둬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오늘 도움말 주신 미래에셋증권의 김규현 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